누구라도 될 수 있어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지휘 책임이 아니라 행위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뭐 누가 고의로 뭐 죽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아, 잘못 본 거 아니야? 항명죄라고? 나 너 같은 놈하고는 같이 하지 않을 거야. 근데 맨몸으로? 물론 삽이랑 곡괭이는 줬다고 해요. 삽자루 하고. 좀 전문용어로 말하면 뒤지는 거예요. 자, 이 사진 보고 받았냐 안 받았냐 핵심인데, 자, 이 수사단장님은 참 군인인가요? 항명죄 수괴인가요? 이제 군 법무관 출신이다 보니까 군에서 그래도 14년 동안 봉직하고 육군 소령으로 이제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대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왜냐면 우리가 징병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면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군대랑. 내 자식이 가건 뭐 내 조카가 가건.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부탁한 건 아니지만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군대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도 찍고, 여러분 영상을 찍으려면요, 뭐가 문제냐면요, 사건을 재구성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단편적으로 알면요,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나랑 관련된 사람이 군인인 경우가 거의 있거든요. 한두 명이라도 걸리거든요. 우리가 뭐 DP라는 지금 드라마도 유행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DP에 나오는 사건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 사건 잘 모르시잖아요. 군인들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양입니다. 교양. 기본 교양, 상식. 경찰이 왜 개입을 하는지 그런 분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군대 사건에 대한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사건 개요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여러분 최수근 해병 아시죠? 최수근 해병이 수색 작업을 하다가, 인명수색을 하다가 이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이없게도요,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어이없게도 하천에서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군인이죠, 해병이죠, 수색하라고 위에서 누군가 지시를 했죠. 뭐 지휘관이 지시를 했겠죠, 당연히. 근데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 장비조차 갖추지 않고 수색해. 그렇게 해서 수색을 하다가 정말 어이없게 죽은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은 최수근이라는 그 해병이 사망을 하게 됐지만 누구라도 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한 병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있었다.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일이 정말 어이없게 발생한 거예요.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고 하천 수색을 시킵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병 사건이니까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책임자를 규명하는 거죠. 사건 처리라는 건요,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관련 책임자,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냐. 군대는요, 여러분 상명하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시를 내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내야죠. 이 밑에 사람만, 그 현장에 있던 하급 지휘자들만 어떻게 뭐 처벌하고 말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명령이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서 최종 책임자, 그냥 지휘 책임이 아니라 행위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군인은요,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냥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건 지휘 책임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사망에 대해서 지휘 책임을 물리진 않아요. 근데 이 사망에 직접적인 행위가 개입되어 있다면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건 행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가 지휘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행위자가 누군지 찾아내라. 물론 이 행위에는 과실도 포함됩니다. 뭐 누가 고의로 뭐 죽으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죽이려고 이런 짓을 벌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과실 책임을 지우는 문제인데 누가 어디까지 이 행위를 했냐. 그래가지고 수사를 열심히 했어요. 7월 30일 날 해병대 수사단에서요, 이걸 국방부에 보고해요. 조사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한다는 건 뭐예요?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당연히 관계자들 다 참석을 해, 배석을 해요.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고를 하는 그 보고서가 있겠죠. 그 보고서를 듣고 국방부 장관님이 납득을 했고, 그래, 수고했다, 뭐 철저하게 조사한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재가 납니다. 결재를 해요. 이때 장관 결재가 끝났어요. 수사 결과 보고서상 수사단장 플러스 여단장, 뭐 대대장, 그 다음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 포함해서 모두 총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했고 국방부 장관이 오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7월 30일까지 이게 사실관계예요. 그 다음에 날짜가 바뀌어요. 7월 31일이 돼요. 그럼 이제 국방부 장관 결재가 떨어졌으니 이제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전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대요. 기사를 보면. 근데 오후가 됐는데 갑자기 이걸 수정해라. 경찰에 이첩하는 걸 백지화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장관 결재가 떨어지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지화해 라고 하는 거죠. 왜 군사권인데 군 수사기관이 있잖아요. 군 검사, 군사 경찰이 있는데 이걸 왜 일반 경찰로 이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경찰 이첩을 백지화해요. 그리고 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보고한 조사 보고서를요 수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온답니다. 수정 지시하면서 이때 법무관리관실이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어제까지는 7월 30일 날 최종 보고서에는요 법무관리관실은 끼지도 못했어요. 그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도 못했단 말이에요. 법무관리관은 모르고 있었어요. 법무관리관실은 몰랐어요. 근데 다음날 갑자기 오후에 법무관리관실에서 개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일단 수정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조사 보고서에 대한 수정 지시가 내려오고 법무관리관실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8월 2일 날 조사 보고서에 8명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8명 중에 1사단장을 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수사단장님 말로는. 그래서 8월 2일 날이 됐는데 이 수사단장이요 경북경찰청에요 그냥 이걸 이첩해버려요. 빼지 않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이 행위죠. 수사단장이 왜 분명히 수정하라고 지시했는데 왜 이것을 8월 2일날 네 맘대로 경북경찰청에 이 수사보고서 그대로 원래 결재받은 거 있죠? 7월 30일날 결재받은 그 원안을 그대로 이첩했느냐 수정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되게 여러분 이거 진짜 매우 이상한 건데요. 수사단장 계급은 대령입니다 여러분. 대령이면 매우 높은 계급이죠. 자, 이 대령 이분의 판단으로 장관의 결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정 지시는 그 다음날 있었던 수정 지시는 자기는 부당한 외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장관 결재대로 이첩을 해버린 거예요. 8월 2일 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항명이다 이거. 아니 군인이 감히 지휘관의 명령을 위반해? 그러니까 이걸 항명죄로 바로 입건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개입하냐? 이제 국방부 검찰단이 개입을 하는 거죠. 법무관리관실이 보고서 수정해라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이제 입건했는지 모르겠어요. 항명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경북경찰청에 줬던 그 수사 보고서는 갖고 와요. 다시 회수 검찰단에서 이거 아직 결재가 안 난 거다 하고 이거를 다시 갖고 와요. 자료를. 경찰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는 이 수사단장한테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항명죄, 그 다음에 입건하고 그 다음에 보직해임을 바로 시켜요. 보직해임이라는 건 뭐예요? 너 이제 수사단장 하지 마. 너 수사단장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거죠. 손 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직해임은 여러분 군에서 보직해임이란요. 이거는 사실 어떤 징계 그런 건 아닌데 인사조치인데요. 군에서 보직해임 당하면 그냥 끝이에요. 앞으로 이 사람 진급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진급 못해요. 이제 군생활 끝나는 거예요. 보직해임을 당했으면. 왜냐면 경력관리가 안 돼요. 자력표에요. 보직해임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절대 진급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루트예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 적용되는 그런 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바로 보직해임 시키고 바로 항명죄로 입건해버리고 그 다음에 검찰단에서 이 사람을 조사하겠다. 이 수사단장을. 그럼 지금 이 최수근 상병인가요? 이 최수근 해병이 순직한 그 사건의 실체는 지금 중지된 거예요. 중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건 모르겠고 지금 빨리 수사단장 얘부터 항명을 한 이 사람부터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국방부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고요.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제 이 사람을 항명죄로 입건해버렸잖아요. 그 항명죄도 여러분
집단항명죄를 걸었어요. 그래서 수괴라는 거예요, 수괴. 여러분 범죄단체 같은 거, 조폭 같은 거 할 때 범죄단체 조직을 하면 그 수괴로 처벌받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집단항명죄라는 건 여러분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군형법에 나오는 건데요. 되게 셉니다,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죄질이 매우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형벌이 매우 센데 그것의 수괴래요, 수괴. 저 기사를 보면서 이제 잘못 본 거 아니야? 항명죄라고? 거기다 수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놀라고 당황해서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검찰단에서 이 사람을 조사할 건데, 수사단장 이분이요, 검찰단의 조사를 받지 않겠다, 나는. 왜? 이미 이제 불공정한 수사가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검찰단의 수사를 받지 않겠어. 공정한 기관의 수사를 받겠다.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의 출석 요청을 소환을 응하긴 하는데, 검찰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나는 검찰단의 조사를 받지 않겠다, 거부하겠다. 그걸 2번이나 해요. 자, 여러분, 일반적인 형사 절차랑 똑같은데요. 자,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고, 나한테 혐의점을 두고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나한테 소환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갔는데 나 경찰한테 조사 안 받겠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찰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보내주겠죠, 일단은. 지금 그거는 뭐예요? 그건 임의 조사예요. 임의 조사. 내가 응해서 조사를 받는 건데,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수사기관에서는요, 영장 받아서요, 강제 수사해요. 강제 수사 뭐예요? 체포하는 거죠. 영장 받아서, 법원에 영장 받아서, 너 수사 거부해? 너 그럼 구속 수사할 거야. 체포영장 받아가지고요, 체포해갖고 와서 수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는 뭘 고려해야 돼요? 얘를 강제 수사할 건지 말지. 강제 수사라는 건 뭐예요? 영장 청구해서 얘를 체포할 건지 말 것인지 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수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자기는 그때 이해람 중사 사건 때도 수사심의회가 열렸었죠. 수사심의회 소집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공정한 기관에서 나는 조사를 받겠다.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조사를 받겠다인데 검찰단의 조사는 받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죠.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요, 항명했다는 분을 이 기사를 듣고요, 정말 놀랐거든요. 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군에서 항명한다는 건요, 그냥 물론 이제 군형법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렇게 큰 항명 아니라 사소한 지시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부하는 순간 나의 평정은 긁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난 진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에서 진급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소신껏 군생활 하겠어? 그건 매우 힘든 일이에요. 나보다 후배가 치고 올라가서 나한테 계급이 깡패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급대로, 특히 군대는 연장자에 대한 예우는 없어요. 규정상으로 하면 예우할 수 없죠. 계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경례해야 돼요. 하급자죠, 나는. 그러니까 경례해야 되고요. 그래서 진급이 생명입니다, 군에서는. 진급 못하면 군에,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되게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생기는 거죠. 남아 있는 거죠. 대단한 분이긴 해요. 예, 근데 이분의 소신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사를 가지고. 군대도 군판사, 군검사가 있죠. 예. 대령이면 사회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 차려도 되지 않나요? 그 수사단장님은 변호사가 아니시죠. 군사 경찰이잖아요. 군 법무관이 아니잖아요. 수사단장님은 군복 벗을 각오하고 짚고 넘어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 군복 벗을 각오는 당연히 하셨고요. 이거 플러스 형사처벌 받는 것도 지금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형사처벌. 지금 여러분 항명죄 수괴입니다. 항명죄 자체도 센데 그거에 수괴로 지금 됐다는 거예요. 입건된 거예요. 전역해도 군사법원에서 꼭 재판을 받게 되나요? 전역하면요,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민간법원으로 이첩이 됩니다.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전역하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게 되겠지만 전역을 못 하시겠죠, 지금. 그 형사 입건된 사람은요, 군인은요, 전역할 수가 없어요. 전역이 보류가 됩니다. 물론 계급 정년에 걸리면은 보류할 수 없지만, 아무튼 원에 의한 전역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군사 재판을 받게 되죠, 지금대로라면. 자, 여러분 한번 이 사건을 볼게요. 이게 외압인지 아닌지 기사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최수근 해병이 죽게 된 그 과정을 한번 봐야 돼요. 그 당시에 해병대하고요,
그 119 있죠? 경상북도 소방본부 119랑 협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가 수색을 지원해 준 거죠. 인원을 지원해 준 거죠. 그러면서 수색 구간을 협의를 하는데, 자, 소방에서는 수중 수색을 전담하겠다. 왜냐면 쪽에서는, 소방본부 쪽에서는 그런 장비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지식이 있잖아요. 해병대는 여러분 수색, 그러니까 이런 인명 구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좀 더 전문화된 소방본부에서 수중 수색을 하고 장비도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병은 하천변을 도보로 수색하기로 협의가 됐어요. 하천변, 그냥 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하천변을 도보로 걸으면서 수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병대에서 그 협의를 깨고 물속의 대원들을 투입하기 시작해요. 지시가 있으니까 했겠죠. 누군가 지시를 했죠. 야, 물에 들어가서 수색해. 지시를 했겠죠. 그래서 그 원래 소방이 주죠. 그리고 군은 지원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역할 분담했는데, 이걸 깨고 해병대에서 대원들이 물속에 투입하도록 지시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리고 1사단장, 문제 1사단장이 이런 지시를 내렸대요. 자, 내일 과업은 실종자 수색 위주로 시행을 하는데, 한청과 석관천 물가 위주로 수색을 해. 자, 물가 위주로 수색. 자, 여러분, 물가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물가죠, 물가. 수색을 하는데, 자, 사단장님 강조사항입니다. 이분이 이제 1사단장이죠. 복장 통일 철저히 해라. 하의 전투복, 상의는 적색 해병대 체육복. 정찰 못 쓰고 체육무는 절대 안 된다. 컴뱃 셔츠 안 된다. 사단장 현장 지도시 복장 점검 예정. 그렇게 이제 이런 이제 지시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복장 통일을 철저히 하라고 해요. 복장을 굉장히 신경 써요. 그 다음에 그러죠. 근데 여기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안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구명조끼 그런 이야기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단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뭘 체크하겠대? 복장 점검하겠대. 복장. 안전하게 하는 걸 체크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제대로 입기는지 복장만 체크할 거야. 복장에 여러분, 사실 구명조끼도 복장일 수 있잖아요. 하나 더 입는 거잖아요. 저도 훈련 받을 때요, 모이면은 항상 복장이 뭔지 물어봐야 돼요. 저도. 그러니까 단독군장인데 방독면은 빼는지 차는지 그런 거 다 물어보고 하나하나 다 틀려요. 전투모를 쓰는지, 그러니까 뭐 깔깔이는 입어도 되는지 벗어도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구명조끼 분명히 저는요 복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복장 통일하라면서 구명조끼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구명조끼 입히기 매우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단장님 현장 지도하시겠대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물가 위주라고 했어요. 물가. 아까 소방본부랑 합의된 것은요, 하천변 도보 수색이거든요. 방법도 분명히 있어요. 도보 수색이에요. 물론 물에 들어가도 도보긴 도보겠네요. 하천변하고 물가는 약간 의미가 달라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고 최수건 상병 부대 해병대원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같이 수색했던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아들한테 들은 말인데요. 현장 지휘관들이 물이 가슴까지 차오른다고까지 했대요. 영상통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색해 라고 했대요. 누가? 지휘관이. 그 지휘관이 누군지 밝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분명히 하천변을 수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가, 하천변, 그 다음에 물가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지금 물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물에 들어갔어. 그리고 현장에서 물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물이 가슴까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요, 허리만 차도요, 몸을 가누기가 어려워요. 물살이 세면. 그런 상황인데 구명조끼도 없는데, 분명히 수색 범위는 물가, 하천변이었는데, 물에 들어갔고, 거기다가 지금 가슴까지 물이 찼는데도 누군가가 그냥 수색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예요, 이거? 이거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쟁점이 뭐가 됐냐면요. 1사단장은 알았냐 몰랐냐? 물에 들어간 거 알았어 몰랐어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물에 들어간 걸 몰랐으면 1사단장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물에 들어간 걸 알았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색을 계속 하도록 하고 구명조끼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면 이제 1사단장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는 거 보고했냐 안 했냐, 보고 받았냐 못 받았냐예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보고. 자, 이게 출처가 뉴시스하고 연합뉴스 보도 사진인데요. 지난달 18일 사진이래요. 자, 해병대 1사단장이 보고 받았던 현장 사진이랍니다. 이게 이미 물에 들어갔죠. 이거를 보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진 하나로, 물론 이 사진 하나만 아니지만 이걸로
1사단장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색을 계속하도록 했다. 그러면은 과실이 있다 라고 가는 거거든요, 구조가. 자, 이 사진 보고 받았냐 안 받았냐 핵심인데,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사고 하루 전, 그러니까 최상병이 죽기 하루 전날, 하루 전 사진이에요.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고 있는 사진이 이미 사단장에게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수사 결과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미 여기 무릎 들어갔지, 이 사람은 여기 허벅지까지 들어갔어요. 이러고 지금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국방부 관계자는요, 사고 전날 수색 사진들이, 아까 그 사진, 물에 들어간 사진,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그것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보고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1사단장을 빼냐 마냐는요,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이분이 수사단에서 진술한 거래요.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수색 보고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그거 못 봤는데? 나 보고 못 받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보고를 받지 못했어. 하지만 다른 증거들이 이분이 보고를 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고 전날, 사고 당일도 아니고.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근데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요, 임성근 사단장이 간부들에게 더 적극적인 수색을 압박했다는 증거도 다 확보했다. 이게 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단지 그 사진을 보고 받은, 그 사진 아까 여기 어디까지 물에 빠졌어요. 이걸 보고 받았다는 사진인데 여기 지금 허벅지까지 들어갔죠 이미. 근데 이 사진을 보고도요, 더 적극적으로 수색하라고 한 증거도 있다, 그런 증거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지시가 있었으니까 지금 아까 그 같이 수색했던 해병 다른 병사가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도록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시킨 거예요?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찾아내야죠. 이게 그럼 대대장이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대대장이 위에서 지시가 없는데, 여러분 그 계급 구조는 장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단장이, 보통 여단장이 대령인 경우도 있고 원스타인 경우도 있고, 이제 사단장이 투스타고 여단장 있고, 그 다음에 대대장은 이제 무궁화 2기잖아요. 이 사람이 현장에서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 1사단장님의 말은 나는 그런 지시 한 적이 없는데, 대대장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알아서 물이 그 급류가 흐르는 위험한 곳인데 가슴까지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수사단장은 본인이 직접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 1사단장은 기억 안 난다, 나 이런 보고 받은 적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수사단장님은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인 수색을 압박했다는 증거까지 있대요. 그럼 도대체 이 사고를 누가 낸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건 누군가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외압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이분인데 장관 보고가 끝난 7월 31일이에요. 다음날 법무관리관실에서, 자,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수사 보고서상에 8명이 사단장 포함, 1사단장 포함 8명을 혐의자를 올렸는데, 결재가 났는데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라,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사단장이 하는 말이, 그 말은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거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렇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사를 쭉 봤지만 수사단장은 알고 있잖아요.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1사단장이 물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더 적극적으로 수색해라고 지시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증거가 이미 있는데 지금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1사단장이? 근데 그거를 빼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런 일련의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분이 선택한 게 뭐예요? 이것은 부당한 지시야. 다 경찰에 이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국방부에서는 현장에 있는 최고 책임자 대대장까지 이첩해야 되는데 사단장까지 이첩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을 항명죄의 수괴로 구속을 해버린 거죠. 자, 이 수사단장님은 참 군인인가요? 항명죄의 수괴인가요? 그건 이제 뭐 조사하면 나오겠죠. 결과 나오겠지만,
정말 그 군에서 그런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불거진 거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냥 덮어졌겠죠. 그리고 1사단장은 빠지고 여단장 빠지고 대대장이 이제 모든 최고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 기록이 갔겠죠. 자, 경찰에 사건이 이첩돼요. 경찰이 이런 군 지휘책에 들어와서 막 수사하기 쉬울까요? 사단장은 되게 바쁘신 분인데 어렵겠죠. 그러면 이 일은 그냥 묻힐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면 이 수사단장님도 이렇게 항명죄 수기로 조사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랬겠죠.